안녕하세요. 보철공고 2학년 학생들. 네, 오늘은 고조선하고 철기시대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조금 많아가지고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살짝 복습을 좀 할게요.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었냐면 선사시대에 있었던 여러 나라, 여러 시기에 있었던 특징들을 좀 봤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자, 구석기 시대에는 의생활은 없고 주생활하고 식생활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거 좀 물어봅시다. 구석기 시대에는 주거를 어디서 했나요? 네, 세 군데에서 했었는데요. 특징적으로 동굴이라든지 바위 그늘이라든지 네,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일시적으로 살 수 있는, 즉 이동을 해야 하는 생활을 했느냐? 이동 생활을 했는데 그 까닭은 식생활이 그렇죠. 자연 상태 그대로를 따먹는 채집, 그 다음에 어로, 사냥 등과 같이 그냥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의 것을 채집하는 형태의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석기 시대에는 동굴 그다음에 막집, 그다음에 이동 생활을 했다더라, 혹은 평등 생활을 했다더라 말고 구석기 시대에 되게 특징적으로 썼던 되게 중요한 네, 도구가 있습니다. 이름 뗀석기. 뗀석기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뗀석기는 그렇죠. 주먹도끼. 요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구석기는 풀 수 있다. 그죠?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럼 신석기 가봅시다. 구석기 시대가 뗀석기라면 신석기 시대에는 그렇죠. 간석기를 썼다. 가장 대표적으로 썼던 게 돌판이라든지 죄송해요. 갈돌이라든지 갈판 등의 것들을 좀 썼다. 라는 거고요. 신석기 시대는 앞서 있었던 구석기 시대와 달리 무엇을 했다? 정착 생활을 했다. 즉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농경과 목축이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혁명적인 사건이라서 이것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렀다. 그죠? 자, 이렇게 정착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고, 그러면 그 정착을 했었던 집, 그죠? 막집이 아니라 움집, 그렇지. 움집에서 정착 생활을 했다더라. 이렇게 정착 생활을 했었을 때 신석기 시대에는 음식을 저장하고 조리를 할 수 있는 도구인 무슨 토기가 나왔다. 신석기 시대에 여러 토기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토기,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다. 이렇게 주생활하고 식생활이 있었던 구석기하고 신석기 둘 다 있었지만 아주 독특하게 신석기에는 의생활도 등장을 했는데 이 의생활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는 도구가 있다. 두 개가 있죠. 무슨 바늘? 뼈바늘 하나 더. 그죠? 가락바퀴 요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군. 신석기 시대는 이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모두 우리는 그 생활을 했었지, 평등 생활을 했었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구석기 시대에 있었던 걸 좀 더 넘어가지고 신앙과 종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그쵸? 애니미즘, 또 뭐가 있습니까? 토테미즘, 또 무슨 즘이 있습니까? 그렇지, 샤머니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개의 신앙이라든지 종교 생활, 예술 생활이 시작되었구나.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청동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구석기, 신석기 시대 평등 생활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잉여 생산물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잉여 생산물, 즉 사유재산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그것의 차이, 즉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그 빈부 격차, 빈부 차이 때문에 무엇이 발생했다. 그렇지, 계급이 발생했다. 청동기 자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아주 희귀하면서 단단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계급이 나 스스로 잘났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는 계급이 등장했지. 그래,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생겨났어. 말고 특징적인 걸 해봅시다. 청동기 시대 도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구, 생긴 게 악기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무슨 형 동검, 그렇지, 비파형 동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벼가 생산이 되었다. 신석기 시대 농경이 있었지만 벼 농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한반도에서는 이때 생겼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도구가 뭐다?
그렇지. 반달돌칼이다. 반달돌칼이다. 반달돌칼은 벼라고 하는 것을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는 거다. 청동기 시대에는 사람을 묻는 무덤도 되게 독특한데 그 무덤의 형태가 돌을 보아놨다. 그래서 무슨 돌? 그치. 고인돌이 있었다. 라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청동기가 되게 특징적인 것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봐두시고요. 청동기 시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등장한다. 이름 뭐? 그렇지. 무슨 조선? 그렇지. 고조선.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철기 시대는 대부분 시험은 철기 시험은 오답인데 이런 문제에서 1번의 문제에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번에 한해서 철기 시대는 뭐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철제 무기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농기구를 철로 사용하니까 딱딱하니까 더 깊게 팔 수 있다.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무기를 쓰니까 더 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할 수 있다. 전쟁이 많이 발생을 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철기 시대에는 뭐가 있었다? 우리나라 한반도만의 독자적인 뭐가 있었어? 한반도만의 독자적인 청동기가 등장하였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어느 나라와의 교류를 알 수 있다. 그렇지. 중국과의 교류를 했음을 알 수 있다. 그건 뭘로 알 수 있다? 그치. 뭐뭐뭐전 발량전이라든지 명도전이라든지 중국의 화폐가 등장하고 중국에서 사용하는 붓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한자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 6분 안에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더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여러 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저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구분하시면서 문제 풀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려 섞인 마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안에 우리 알죠? 교육 콘텐츠 안에 지금 쪽지 시험을 올려놨다. 그러니까 쪽지 시험 좀 보고 요렇게 해서 시험 다시 한번 봐봐야지. 그런 것도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럼 오늘 진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트는 우리 역사 고조선인데요. 교과서 쪽수는 몇 쪽입니까? 교과서는 16쪽입니다. 자, 그러면 고조선은 이렇게 두 문제 지금까지 42에 44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안 나오더라도 고조선 문제가 안 등장하더라도 대부분 옥자라든지 부여 그 다음에 동해 이럴 때 그러니까 철기시대 여러 나라 할 때요. 그 오답으로 고조선을 좀 숨겨놓거나 삼국시대에도 좀 숨겨놓는 경우가 있어서 고조선을 모르면 조금 문제 풀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고조선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는 부분은 그래도 꼭 한 문제씩은 나오는 부분이니까 봐두면 좋겠다. 그쵸? 자, 고조선 말 그대로 옛날 조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고조선 아주 독특하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이면서 무슨 시기를 기반으로 유일하게 만들어진 세워진 성립된 국가다. 이름? 그렇지. 청동기 기반으로 세워진 국가다. 단군 신화는요.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등에 실려 있는데 보시면 여기 적혀 있어요. 교과서에 보시면 단군의 건국에 대한 기록이 여기 등에 실려 있다라고 하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삼국유사하고 제왕운기에 대해서 좀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린 까닭을 뒤에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삼국유사랑 제왕운기는 쓰여진 시기가 되게 독특합니다. 언제 쓰여졌느냐? 우리나라 무신정권기 그쯤에 몽골이 침략을 해오는데요. 그 몽골이 침략해 오면서 우리나라의 민족적 자주의식, 즉 우리나라가 외부에서 침략을 받으면서 오히려 그래 우리 민족 되게 스스로 주인이야. 이 땅의 주인은 우리야. 라고 하는 의식이 생각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위기 상황을 와 힘들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민족은 좀 더 발전하는 발판이나 기반을 마련하는 경우를 좀 보이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 사건, 즉 몽골 침략기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민족적으로 의식이 아주 성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요즘에도 가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 우리나라 칭찬하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그 국난을 극복하는 국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더 자주 그렇지 스스로 주인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가 오히려 우리나라가 힘들 때 쓰여졌구나.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쓰여져 있네요. 건국 이야기는요.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계급이라든지 재정일치 사회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단군 신화, 단군 이야기를 좀 보면서 제가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잠깐 단군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금만 키워볼게요. 자, 옛날 환인의 아들 환웅이라고 하는데, 환인이 사실은 그 불교에서 옥황상제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의 단어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단군 이야기가 등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불교가 이미 들어오지 않은 시기였는데, 불교는 삼국시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에 대한 이 지칭하는 용어가 등장하는 걸 봤을 때 뒤에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한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군 이야기, 단군 신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캐치할 만한 점들이 있으니까 좀 빠르게 볼게요. 환인의 아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아들이 환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적인 존재도 당연히 사람의 세상에 관심을 두었다. 아들의 마음을 안 환인이 세상을 내려다 보니까 사람에게 큰 이로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우리나라 민족성이 하나 더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와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봐도 도와주는 것을 굉장히 오지랖 넓게, 어찌 보면 오지랖 넓다고 느낄 정도로 많이 도와줍니다. 기본적인 그 느낌이죠. 요걸 네 글자로 줄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홍익인간이 됩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 그 설명할게요. 이에 환희는 환웅 아들에게 천부인 3개를 주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환웅은 3천여 명의 무리를 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 이곳을 신시라 하였다. 그때 그 환웅이 끌고 내려오는 사람들 중에서 풍백, 바람과 우사, 비, 운사, 구름을 거느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쭉 보면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 농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농경사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이나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의 360여 가지의 일을 주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인간 세상을 교화하고 인간을 이롭게 하였다. 이때 그러니까 이롭게 했네요. 그죠? 인간 세상을 교화하고 이롭게 하였다. 홍익인간의 이념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홍익인간은 그 말 그대로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요, 사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인간을 이롭게 하는 사회, 그 사회,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싶은 사회지요. 그리고 정말 저는 삶을 지금 살아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게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이롭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이때 곰과 호랑이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곰하고 호랑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곰과 호랑이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역사학자들은 토테미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곰을 믿는, 곰을 숭상시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상하는 부족이 환웅이었던 부족, 환웅이 이끄는 부족과 함께 하려고 한다. 즉 부족이 모였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환웅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선진의 새로운 것들을 알고 있는, 즉 청동리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농사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선진 부족이 있을 때 곰을 숭상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상하는 부족이 와서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환웅이 미션을 줍니다. 쑥과 마늘을 줍니다. 야, 니 이거 먹으면서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때 이제 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쑥과 마늘 자체는 너무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호랑이 부족은 도망가고 곰은 이것을 지켜서 21일 만에 여자로 탄생을 했다. 그러니까 함께 부족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환웅과 혼이 나요. 같은 부족으로서 부족 대 부족으로 함께 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사람이 단군 왕검, 이게 단군 왕검을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단군 왕검은 말 그대로 단군은 제사장을, 왕검은 정치 지도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재정일치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제왕운기라든지 이거는 삼국유사에 있는 글이거든요. 삼국유사의 글을 쭉 읽어보면 그렇구나. 이러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구나. 그걸 정리하면 이제 우리가 적어놨듯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농경사회고 계급이 있었고 재정일치사회였으며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손들이 내려왔고 선택받은 민족이며 홍익인간의 통치 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토테미즘. 요게 다 들어가 있구나. 그 정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단군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단군 신화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들고 왔습니다.
그 다음 이 교과서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 고조선의 영역을 알 수 있는 유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송리식 톡이 있고요. 그 다음 비파형 동검 있고요. 고인돌 요 세 아이가 합쳐지면 이러한 형태의 지도가 등장을 하는데 특히나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는 부분을 겹쳐보면 우리가 아 고조선이구나 라고 하는 나라의 영역이 이러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요거 생각보다 잘 나와요. 이 세 아이. 네, 요렇게 봐두시면 좋겠어요. 비파, 미송리식 토기, 북방식 고인돌. 그렇죠. 비미고? 비미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지요. 비파형 동거. 아, 그렇군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은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의 색채가 확실히 바뀌어 버리는데요. 그 얘기하기 앞서서 교과서에 있는 중요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당군한건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이렇게 그래. 재정일치사회를 나타내는 거군 하나 칠해놓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다 읽었을 때 청동기 문화 우리 아까 봤던 거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구나. 홍익인간 이념도 들어가 있고 천손사상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네. 그 정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영역 분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 비미고 비파형 동검 미송식 토기 고인돌의 분포를 통해서 고조선의 영역 알 수 있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한다 라고 하냐면 위만입니다. 요거 별표 하나 칠게요.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다르지만 중국에서 왔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그럼 선생님 중국 사람인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왔을 때 행세 그러니까 몸에 두르고 있었던 옷가지라든지 머리 모양을 봤을 때 원래 우리나라 사람인데 중국에 건너가 살고 있다가 다시 이때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느냐 상투를 틀고 있었고요. 그 다음 옷을 우리나라식 한복을 입고 있었다 이런 식의 저고리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 인물이 아닐까 원래는 우리 쪽 인물인데 중국 쪽으로 이민을 갔다가 그리고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힘든 시기 진한 교체기에 이 나라가 교체가 되니까 참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그 시기에 돌아와서 고조선에 정착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고조선에 있었던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내는데요. 그러고 나서 왕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위만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진한 교체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서 좀 해드릴게요. 어쨌든 교과서 17페이지에 보시면 기원전 2세기 즉 기원전 194년에 위만이 1000명을 이끌고 조선에 들어왔네. 그리고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고조선 중에서도 위만조선이다 라고 구분을 해서 부른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머머머머 요거 때문에 중요하구나.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이 되었구나. 원래는 철기가 아주 유입이 조금씩 되고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시작 스타트를 알린 것은 위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되어서 우리나라가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요게 위만의 가장 중요점 되겠습니다. 표시하셨죠? 자, 그 다음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교과서에도 중국의 한과 남방의 진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혹시 그 스포츠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그 중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그 고조선 밑에 있었던 나라 중에서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둘 사이에서의 중계를 해서 굉장히 많이 이익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중계 무역 때문에 한 나라가 침입을 해오는데요. 그 침입을 해오는 이야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진한 교체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제가 5분 안에 이걸 끝내볼게요. 굉장히 긴 이야기지만 짧게 압축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 이름은 진입니다. 근데 진나라가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한자를 그래서 적은 겁니다. 진. 기원전 221년부터 기원전 206년까지 딱 뺄셈을 해봐도 빼기를 해봐도 몇 년밖에 안 된다. 그렇지. 너희의 만 나이밖에 안 된다. 그렇지. 15세 정도밖에 안 되죠. 15, 16세. 그쵸. 근데 이렇게 나라가 15, 16년밖에 안 된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중국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 짧았던 국가 중에서 우리가 왜 진나라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적혀있듯이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국가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유명한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첫 번째 나라죠. 그래서 뭐 법가로 통일을 했다 뭐 이런 거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무엇을 통일했느냐, 문자를 통일하고 도량형이라고 하는 크기, 길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게, 부피 이런 것들을 하는 통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뭐 차도의 길이라든지 술의 폭의 넓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통일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화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화폐. 그 다음 사상의 통일. 이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분서갱유라고.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서갱유. 분, 이게 불 지르다랄 때 분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질렀구나. 책을 그렇지. 분서갱유.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분서갱유. 책을 불질렀어. 이거 묻을 갱자입니다. 누구를? 유학자들을. 사람을. 그렇지. 그러니까 법과 이외의 사상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유학자들을 죽였는가 보다.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진시황 하면 또 이렇게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좀 악독하거나 이런 것들로. 진시황은 이름 그대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인데요. 진나라의 시황, 황제라고 하는 명칭을 처음 붙인, 셀프로 내가 황제라고 붙인 최초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되게 꿈을 꿨었지요. 이 진나라는 만세에 걸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시황이니까 내가 1대, 그죠? 그러면 내 밑에서부터 2대, 3대 황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진시황 다음에 황제는 딱 한 명. 1대, 2대 황제밖에 없습니다. 15년밖에 안 간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영어로는 친화라고 불렀고요. 진나라니까 그것이 현재 차이나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진나라는요. 거기다가 요 정도의 영토를 가졌었는데 현재 중국 영토의 약 80%에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처음 밑그림을 그렸던 나라.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만리장성을 세웠었던 나라. 물론 지금의 만리장성은 돌로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세워진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흙으로 세웠습니다. 어쨌든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진나라가 망하고 나서 한나라가 세워지는 그 시기에 우리나라 위만이 넘어왔다는 겁니다. 한나라도 한번 봅시다. 한나라를 세운 사람의 이름이요. 여기 지금 한고조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한고조, 유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유방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애들이나 남자애들이나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얼굴이 시뻘개집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유씨성의 이름이 방. 그럴 수 있지. 그죠? 우리 공자님의 이름이 공시성의 구 아닙니까? 공구, 툴? 네, 어쨌든 한나라는요 굉장히 오래 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원전 202년부터 해가지고 기원 후 220년까지입니다. 약 400년이 넘게. 되게 길다, 그죠? 물론 이 진나라는요, 앞에 있는 진나라래. 이 한나라는 앞에 있는 전한하고 뒤에 있는 후한하고 두 개가 시기가 나뉘어요. 그러나 저러나 약 400년을 갔다는 거 엄청납니다. 쌤 400년은 뭐 그 껌이죠. 우리나라 조선왕조 보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의 왕조 중에 400년을 간 왕조 없습니다. 엄청 긴 거죠. 그래서 한나라 되게 엄청나구나. 한나라 보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한자, 한문,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80%에서 90%를 차지하는 한족, 그 한의 기원입니다. 이후 중국 체제의 기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한이 세운 그 모든 것이 대부분이 그 뒤에 적통을 계속 이어가듯이 청나라까지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을 이어가는 기본 틀을 만든 나라. 한나라죠. 엄청납니다. 이 한나라가 가지고 있는 체제를 거의 다 그대로 들고 가는데요. 이 한나라에서 재미있는 거는 이 한나라는 시작과 끝이 참 재미있는데요. 시작할 때 이 유방과 항우가 굉장히 많이 싸웠고요. 그 항우가 이 유방하고 솔직히 이게 대결이 불가능합니다. 항우는 너무 잘 나가는 집 자손이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간 금수저. 아유, 여기는 뭐 한나라를 세웠던 유방은 흑수저 진짜 흙 퍼먹고 살았던 농민입니다. 그러니까 농민의 집안과 장군의 집안 이게 매 되지도 않는데요. 누가 이겼어 끝내는?
유방이 이긴 겁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너무 흥미로워서 그런지 많은 역사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썼고요. 소설책도 나왔고요. 초한지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우리나라 옛날에 드라마도 있었죠. 드라마 초한지. 그리고 뭐도 있다. 게임도 있다. 아하. 장기. 그니까요. 하나는 참 재밌습니다. 시작할 때 그죠? 여기 빨간색이 한, 여기 저 초 이렇게 적혀 있죠. 초. 그러니까 초한에 대한 이야기가 게임으로 남아 있구나. 하나는 마지막에 쌤 마지막도 재밌다면서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번 봅시다. 마지막은 다 알아. 한나라의 멸망의 가장 대표적인 뭐 사람들이 이게 문제야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삼는데요. 외척이라고 하는 세력과 환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나라 쪽에서는 내시라고 불리는 그 둘 때문에 망했다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또 종교가 이상한 종교 같은 이제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것이 등장하는데 이건 대부분 나라에서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도 나라가 멸망할 때쯤 되면 뭐가 등장하냐면 이상하게 사이비 종교가 등장을 해요. 그 사이비 종교가 드러나가지고 왜 등장하느냐? 사람들이 몸이 힘들고 너무 세금이 빡빡하고 사람이 힘들고 전염병 때문에 힘드니까 어떻게 해? 그냥 진짜 무슨 약간 정신승리하듯이 종교를 의지하는 의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라의 마지막에 이렇게 그 외척 세력과 황관 세력들이 좀 심하니까 이것을 멸망시키겠다, 황관들을 잡아보겠다라고 하면서 혹은 이 한나라가 그 멸망할 때쯤에 뭐가 등장하냐면 황건적이라 그래서 누런 두건을 쓴 사람들, 도적대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황건적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등장한 게 곳곳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뭐 유비, 관우, 장비 뭐 이런 사람들. 그게 이제 삼국지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그러한 역사로 등장하는데 이게 한나라의 마지막입니다. 재밌죠? 어쨌든 진나라에서 한나라 넘어가는 역사는 재밌어요. 이야기로 들으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책으로 보면 지루해서 그렇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진한 교체기에 위만이 들어왔고 그 위만 조선 때부터 철기 문화가 아주 엄청나게 발달을 했으며 또 뭐가 등장했다. 중개무역 때문에 이익을 엄청 봤다. 그러니까 그 이익 때문에 누가 빡쳤다. 한나라가 화가 났다. 아니 한나라 입장에서 뭐야.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건 중간에서 고조선이 탁탁 채먹으니까 차라리 이럴 바엔 내가 네 없애고 내가 그 이익을 다 차지하겠어. 그죠? 그렇게 하면서 쳐들어오는데요. 그때 들어와서 한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제. 이 한무제라고 하는 인물이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요. 우리나라는 잘 모릅니다. 왜요? 왜 몰라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한무제의 황제제자 어디 갔습니까? 황제제자. 아이고, 황제. 아유, 황제 진짜 못 찾겠다. 그죠? 한무제. 한나라에 여러 명의 황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황제를 고르라면 한무제입니다. 이름 자체에서 뭐 무술의 이름이 들어가지고 무섭습니다. 진나라의 가장 유명한 황제를 꼽자면 당연히 진시황이고요. 한나라에서 한무제입니다. 당나라에선 당태종입니다. 그죠? 명나라에서는 영락제죠. 네, 영락제.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이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무섭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나 한무제는 우리나라 고조선을 없앴던 황제로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기원전 108년에 우리나라의 군대를 끌고 와서 고조선을 멸망을 시켰고요. 그래서 왕검성, 그쵸? 단군 왕검의 성이니까 왕검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후에 그 한나라 사람들, 즉 중국 사람들을 우리나라 영토에 끌고 와서 우리나라의 군현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한다면 중국의 영토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영토가 몇 개쯤 있었느냐? 이것도 역사학자들의 의견이 아직도 분분한데요. 약 4개 정도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 군이요. 낭랑군이라고 합니다. 낭랑군. 그러니까 한나라가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나서 낭랑군 이외에 몇 개의 군을 두었는데 우리는 그 군을 뭐라고 한다? 한군현이라고 부른다. 혹은 한나라의 4개의 군현이라고 해서 한사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남았었던 낭랑군인데요. 그거는 어느 나라 미천왕이 이걸 마지막으로 소멸시켰느냐? 들어보셨습니까? 고구려의 미천왕입니다. 이 낭랑군이 마지막으로 없어질 때가 313년 기원 후 313년이니까 몇 년이나 있었느냐? 우리나라에 약 400년이 넘게 있었던 겁니다. 엄청나죠. 한 420년 정도 우리나라의 이 낭랑군 즉 중국의 영토가 되어서 살았었는데 이 낭랑군을 없앨 때 그 되게
그 비극적인 일이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뭐 약간 드디어 빠지지도 않던 이가 빠졌네 그런 느낌이었을지 모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인이 죽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죽는 일이 그렇게 썩 즐거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새드 엔딩이죠. 그냥 그 슬픈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낭랑공주와 호동왕자라고. 네. 낭랑군에 공주가 있었는데 이 낭랑공주가 있었습니다. 이 낭랑공주. 이 낭랑공주가 굉장히 예뻤나? 모르겠어요. 호동왕자는 네, 고구려 왕자입니다. 네, 고구려 왕자예요.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둘이가. 네, 사랑에 빠졌어요. 이뻤나? 좋았나? 나이는 비슷했을 겁니다. 네, 너희들과. 그래서 둘이서 사랑에 빠졌는데 이 안타까운 일이죠. 이 호동 왕자가 꼬드겼어요. 낭랑공주, 난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우리는 서로 결혼할 수 없는 사이야.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난 너랑 결혼하고 싶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오빠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해줘. 낭랑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서 그런지 그 당시에 이 낭랑군을 없애기 위해서 고구려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잘 안 됐죠. 왜? 낭랑군에 되게 유명한 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이 북 이름이 자명고라고 하는 네 북인데요. 이 북을 두드리면 낭랑군의 안에 있는 군대가 전부 모여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싸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호동 왕자가 너랑 나랑 결혼하려면 네가 우리 쪽으로 와서 살면 될 것 같아. 자명고를 찢어줘. 그래서 자명고를 찢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쌤 찢었어요? 네, 찢었나 봅니다. 이게 보시면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뭐 찢었다. 그래서 어떻게 북을 치러 갔더니 북이 울리질 않아. 그래서 낭랑군에 있었던 군사들이 모이질 않네. 그래서 고구려가 어떻게 낭랑군에 가서 처벌하고 소멸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슬픈 사랑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고조선에서 우조선은 사라졌고요. 그 뒤에 고구려가 그것을 이어받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고조선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 팔조법이 잘 나옵니다. 팔조법. 팔조법을요. 그 다른 시험이라든지 한국사능력 검정 시험에서는 범금 팔조법이라고 얘기도 하고 범금 팔조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8개의 법이 있었다. 이 8개의 법은 이렇게 한 구년에 위치고요. 8개의 법은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교과서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것을 조금 늘려서 좀 볼게요. 고조선에는 백성에게 금하는 법 8개가 있다. 범금 8개, 금하는 법 8개가 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생명을 중시했구나.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곡식이 중요하네. 곡물, 즉 농경사회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둑, 즉 내 거와 네 거를 가르니까 도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있었구나. 그리고 노비로 삼았다. 계급이나 신분사회였구나. 이를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화폐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겠죠. 비록 용서를 받아 보통 백성들이 되어도 보통 백성이 되어도 풍속에 역시 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결혼을 하고자 하여도 짝을 구할 수 없었다. 여자들은 모두 정숙하여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이해하세요? 이런 게 있었구나. 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자, 방금 봤었죠? 이걸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인다. 무엇을 중시했다? 그렇지. 생명 중시. 남에게 상처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곡식, 농경사회. 도둑질, 사유재산, 노비가 있었다. 계급, 신분사회. 사람마다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 50만 전, 즉 화폐.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안 적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잠깐 세워놓고 적어주세요. 다 하셨나요? 네. 고조선의 8조법까지 했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35분이 34분쯤 지나가고 있거든요. 끊어서 여기서부터 그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